우리 범위 내에 모의고사 전체가 다 풀이가 되었으면 좋았었는데 또 이제 개정법 같은 거 있고 새로운 거 있고 이런 거니까 그에 맞춰가지고 좀 조율하듯이 문제는 그렇게 올라오고요. 답지도 올라오고 하는 거니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볼까요? 문제가 이렇게 쭉 나왔었네요. 예. 압력 배관. 압력 배관 네모치고. 그죠? 어디까지 풀이 다 안 했죠? 처음 하는 거니까. 예, 처음 하는 거. 그래서 스케줄 넘버, 두께 산정식, 그리고 방리. 방리. 세퍼레이션 저는 좀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고. 포배도표. 잘 만들었죠? 포배도표. 원래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철의 부식의 메커니즘은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식 3개만 써가지고 메커니즘을 갔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소 이온 농도가 물속에 얼만큼 들어있는 양하고 그 각 물질이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사이를 그림으로 해서 야 이거는 이 금속은 이 정도의 환경이면 부식이 돼? 안 돼를 따져보는 그런 형태를 포배도표라고 부릅니다. 포배, 그죠? 예. 포베닉스 다이어그램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포바익스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4번의 수합시험. 우리나라에 약간 없는 시험이어가지고 나올 시기가 딱 됐거든요. 쉬었다가 나왔다가 좀 됐다. 그 다음에 특성이 동일한 두 대 펌프를 직렬 연결했었을 때 어떠냐. 이런 부분은 제가 25점짜리 있는 내용은 자료를 갖다가 단톡방에 똑같이 올려놨으니까 그걸 요약하는 형태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펌프의 비속도 상사. 펌프에서 비속도보다 중요한 내용 잘 없습니다. 펌프 뭐 사왔어? 비속도 얼마짜리 사왔습니다. 잘했어.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양정하고 유량 이렇게 또 보는 거고. 양정 유량은 기본값이긴 한데 비속도는 펌프에 대한 형식을 판단하는 수치니까. 그 다음에 7번에 계산 문제. 8번에도 운동량이랑 베르누이를 이용해서 충격파. 어차피 일반적인 좀 특징, 수격이라고 하는 형태를 역학적으로 풀어나가봐라 이런 거거든요. 시기적으로는 나올 듯 좀 됐죠. 계속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서징이네요. 맥동 현상에 대한 부분들. 근데 맥동 현상을 설명을 이런 식으로. 유체 기계 운전할 때 압력의 순간적인 변동과 송출량이 급격하게 변화가 되는데 이게 됐다가 안 됐다가 안 됐다가 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압력 스위치.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방수량 승인 기준 등등. 프린트물로 나왔고 윈도우 예상 문제입니다. 한 번도 안 났으니까 준비하시고 2번 회차다 생각하시고 2번 아니면 다음 문제 분석 나올 거니까 시험 기간 날짜가 이제 딱 떴으니까 역산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세풀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번 쉽게 얘기하면 배관이 있는데 배관 그 유체가 흘러가잖아요. 유체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내부에 이제 배관이 이렇게 이러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배관에 대한 직경을 보는데 기본 판단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배관 얼만큼 두껍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8D 5D 하면 배관경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경이 아니고 외경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내경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외경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근데 이건 파이프 회사에서 약간씩 조금 다르게 해요. 더 나쁜 의미가 뭐냐면 재질에 따라서 다 바꿔요. 재질에 따라서 이걸 판단하는 기준이 다 달라. 그렇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뭐가 맞는지가 없는 거죠. 왜 재질마다 다르게 하냐. 이게 재질에 따라서 내압 성능이 달라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배관에 대해서 몇 미리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의 기준을 외경으로 할지 내경으로 할지 두께로 할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좀 다른 형태로 좀 시각을 가지고 있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스케줄 넘버라는 겁니다. 이게 약간 좀 독특한 놈이죠. 독특한 놈. 그렇죠? 이 독특한 놈은 그냥 이제 이 스케줄 넘버 자체가 얼마 이상이면 어떠한 배관을 뜻해요. 어떤 배관에 대한 종류를 뜻하는 거죠. 종류. 이 그렇게 계산되어 있는 뭐 이 수치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수치를 어떻게 해라는 건 아니고 계산식은 있는데 이 식은 공용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두께가 몇 밀리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이 수치가 얼마면 이 배관을 뜻한다가 분석되는 거죠. 그렇게 나와 있는 수치가 이하예요. 그렇죠? 그래서 P 나누기 S에서 최대 사용량이랑 재료의 응력을 뜻하고 응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장 강도 나누기 안전율. 안전 강도는 이제 요 안전율 곱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 배관이 견딜 수 있는 범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거니까. 저걸로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10, 20, 40, 그 사이도 있지만 80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은 일반, 20은 압력 배관이고 40부터는 더 높은 압력, 가스기에서 쓰는 형태죠. 이렇게. 가스기. 그렇죠? 그럼 우리는 어떤 식으로 써라고 돼 있냐면 그냥 사용 압력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사용 압력.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요거보다 높아. 그럼 우리는 압력 배관 이렇게 부를 거고요. 이렇게 낮아. 그러면 일반 배관 이렇게 써요. 배관의 재질상으로 이렇게 딱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아연 도금 강관을 쓰거든요. 아연이 도금되어 있는 강관을 써요. 강관일 때. 강관일 때는 KS 규격에 맞춰가지고 KS 규격. 그러니까 배관에 대한 형태가 3562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3507 들어가는 거죠. 강관일 때는 요 넘버. STS라든지 동관, CPVC는 또 다른 넘버링이거든요. 각기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측정해서 배관을 얼마나 굵고 이렇게 생각을 못 해. 왜? 그냥 얘는 압력을 견디는 정도로 판단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두께는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딱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르지 않다는 게 아니라 쓰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두께 얼마, 압력 얼마, 재질 얼마로 다 세밀하게 따지기가 너무 힘든 것이. 근데 통용상 이렇게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넘버링 표면에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찍혀 있는 거죠. 찍혀서 KSD 3562 보고 몇 미리짜리입니까? 두 가지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 배관이야, 일반 배관이야 먼저 한번 생각하고 두 번째 광경이 얼마야 이거 딱 두 개만 보지. 야 배관 내 두께 몇 미리야 이런 것들은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왜? 압력만 견디면 된다고 하거든. 그럼 압력만 견디면 된다. 이러면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 거야. 야, 니네 가공할 때 어떻게 돼? 가공할 때 배관이 배관만 쓰는 게 아니고 배관과 배관을 연결시키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용접을 했어. 아니면 용접을 편하게 해서 이렇게 확관을 해서 용접을 할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겨? 아, 요 부분이 원래 알고 있던 광경보다 얇아지거든. 이해되죠? 그리고 용접을 하면 내식성이 떨어지거든. 그런 문제를 고집해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야, 이 두께, 중요해, 두께. 그래서 과거에 이걸 승인받았으면 안 됐습니다. 승인 나간 적이 있었어요. 뭡니까? 그러면 요렇게 해서 배관을 별도로 제작한 형태를 분리배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분기배관, 죄송합니다. 분기배관이라고 부르거든요. 분기배관은 법이 약간 더 강화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요 배관의 간경하고 요 배관의 간경이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요 32mm, 25mm 말고 25mm, 25mm 됩니까? 안 됩니까? 뭐가 안 되지?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확관시키면 광경이 얇아지는 거지. 얇아지는 거지. 그래서 요것들을 확관시키게 됐었을 때 얇아지거든. 그럼 25mm, 25mm는 안 되는 거지. 하지만 32일 때 한 단계 낮은 것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보다 더 낮으면 상관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딱. 요런 부분으로 해서 승인이 딱 났어요. 근데 과거 분기배관의 초창기에 승인받은 제품을 보면 특이하게 25, 25짜리를 승인을 내준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지 내가. 지금 안 되는데 깔끔하게 얘기하더라고. 나간 건 어떻게 하겠냐. 찝찝한데 속으로. 그랬더니 아, 예. 그럼 별 문제 없는 거죠? 네. 나간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승인을 내줬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것들을 불허하면 기술원의 타격이 이렇게 되는 거죠. 되지 않는 시험죠.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요 형태를 고민하고 요만큼에 썼을 때 배관에 대한 굵기 고민해야 될 사항이죠. 배관의 굵기부터는 부식부터 해서 엄청 신경 쓸 게 많아. 근데 지금 그 틀은 여기까지만 보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배관의 스케줄 넘버, 산출식과 두께를 짜라보는 산출식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수계하고 가스계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배관 두께. 티그니스죠, 티그니스. 두께. T. 그래서 PD가 뭘 뜻하고 관경상 같은 내용이죠. 홈이 어떨 때 가스계냐 수계냐 해서 외우세요. 별거 아니니까. 이 문제는 기계 때 지금 자주 나옵니다. 기계 때. 우리가 기계 얘기하는 기계 실기 있죠. 실기 문제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지. 넘어가 볼게요. 박리입니다. 박리. 우리가 박리를 공부할 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은 유체에 대한 이동, 감압부터 시작해서 가압, 각종 유체의 흐름은 뭐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까? 라면 이런 거죠. 뭡니까? 뭐에? 압력의 총합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압력의 총합, 즉 에너지의 총합은 일정하다라는 것들을 정리한 사람이 있었어요. 압력의 총합은 일정한 것들을 베르누이, 그 위에서는 오일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일러는 에너지는 일정하다는 거죠. 총합은 일정한 거죠. 이것도 에너지의 보존법칙 이렇게 불렀어요. 압력의 합도 동일한 거죠. 압력이든 에너지든 같습니다.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다시 얘기하면 에너지는 PV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동일해요. 압력. 그 압력은 세 가지 종류로 나온댔죠. 무슨 압력이 있습니까? 멈춰져 있을 때, 면에 수직으로 끼치는 힘. 그 다음 이동할 때 끼치는 힘. 해당되는 높이, 위치에 따라서 세 가지 압력이 있습니다. 저거 보면 압력 어떻게 생겼어요? 압력 공식 이분의 1, 이분의 뭐 하면 안 되겠습니까? MV 제곱은 약간 느낌상 MV 제곱은 느낌상 같은 느낌일 수가 있죠. 네, 그렇죠. 로 위치 압력. 로 지든지 뭐 로 맞습니까? 참고 우리가 지금 기계 진도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로, G에 그런 다음에 H 또는 Z를 쓰면 되겠죠. 얘를 잘 하시면 되죠. 그 다음 나와서 다시 한번 그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비중량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수두로 나타내는 형태 나타내지겠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고 이것도 일정하죠. 어느 위치에서든지 일정한 거죠. 일정한 거. 그래서 압력의 합은 같다. 압력의 총합은 같다 생각하는 거지. 위치를 같이 고정해 두면 요 두 압력 사이의 관계로 어디든지 일정하게 만들자.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죠? 이것들에 대한 그 기준도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왜 이걸 안 내냐면 이거 나오는 순간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엄청 어려워져요. 출제하는 사람의 한계도 이제 있고 기술사 여기까지 알아야 될까까지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거 안 해도 돼요. 기계 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안 하는 거지. 그래서 안녕 이 두 개로만 푸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정합과 동합의 합은 어디든지 다 일정하고요. 그죠? 정합이 올라가게 되면 동합은 내려가게 되는 형태로. 왜냐하면 이제 이 두 개가 언제든지 일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그렇죠. 이걸로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동합이 빠르게 하면 정합은 낮아지게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배관 내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배관은 이렇게 흘러갈 건데 특정하게 대해서 조도가 바뀐다든지 안에 있는 곡간이 생긴다든지 아니 급격한 머시기가 생겼을 때를 예를 드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보는 거죠. 저 형태의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배관 내의 유체의 흐름은 절반을 나눴었을 때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저 보이십니까? 이렇게 가는 거. 이해되죠?
그 절반, 나머지는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유체 흐름은 하부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얘는 전부 다 뭡니까? 난슬립, 고정되어 있는 간의 윗부분이 이동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쭉 봐.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저항을 가지게 되면 흐름이 바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심하게는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뚫다는 게 도대체 뭔데? 기본적으로 얘는 유속은 빠릅니까? 느립니까? 유속. 동압은 빠르고 정압은 낮은 상태지. 일반적으로. 이거 마찬가지지. 근데 이 지점이 나오죠. 뭡니까? 유속이 제로 되는 지점이죠. 유속이 0. 그 다음 유속이 0. 유속이 0. 반대로 이렇게. 반대의 역류가 생기는 거죠. 얘는 흐름상으로 보면 물 안에서 약간 물의 속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고 가정하면 되는데 시뮬레이션 하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휘어져. 그럼 여기서부터 끊임없는 뭐가 바뀌게 됩니까? 요렇게 딱 차. 뭡니까? 기본적으로 압력이 낮고 압력이 같고 압력이 더 높아지는.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얘는 유속은 빠르고 유속은 거의 일정에 갔다가 유속이 뚝 떨어져 버리는 현상이 생기죠. 압력과 유속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압력과 속도 관점인 거지. 그 요식 하나 써주고 그럼 유동례를 뭐라 부릅니까? 유체가 흐르고 있는 형태를 순압력 구배라 불러요. 순압력 구배라는 말은 유속이 빨라지는 만큼 압력은 저하되어 있는 형태다. 그런 내용이지. 이렇게. 그래서 유체는 진행 방향으로 압력은 감소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점부터 시작되는 거죠. 얘를 갖다가 그 지점을 그거다. 세퍼레이션 포인트다. 이렇게 박리제나 부르는 거거든요. 압력이 0인 상태가 생겨요. 유동의 흐름이 멈춰지는 지점이거든요. 이거. 유체가. 여기서 이후부터는 역힘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 동네들은 다들 힘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꺼요. 이렇게. 다른 색깔로 한번 꺼볼까요? 근데 역류 공간입니다. 원래 이렇게 끄는 게 더 많직하겠죠. 이렇게 생깁니다. 이 표면들은 다들 배관이 껍질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근데 질문. 왜? 아니 그걸 네가 얘기해야 되는데 네가 왜 그럴까? 갑자기 얘기를 하면 이상하잖아. 이런. 왜? 압력이 높아지니까요. 표면이 작아하는 압력이 커진다? 왜? 엄청 진짜 쉽지는 않겠지만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면은 어떨 때 제일 자극을 작게 받나요? 이런 거지. 유속이 어떤 지점? 유속이 0일 때가 제일 자극을 덜 받아요. 그게 한 98%의 힌트입니다. 유속이 0이면 배관 내부 표면에 자극이 없어요. 유속이. 그럼 물이 그대로 멈춰져 있네. 멈춰져 있는 공간이 생겨요. 멈춰져 있는 데가 여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배관 표면이 견딜 수 있는 넌슬립의 힘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속이 제로가 되거든요. 유속이 제로란 말은 배관 표면에 자극을 안 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속도가 얘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둘이 괜찮지. 이렇게 딱 같이 견디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유속이 제로 포인트가 아니고 유속이 생기는 면이라고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표면이 자극을 받는 거지.
껍질이 일어나는 거라.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피부 표면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수건 같은 면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피부에 자극이 없지. 그런데 훨씬 더 빠른 형태로 밀어. 그러면 껍질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 힘의 크기가 어떻게? 부위가 제로 될 지점은 내 피부가 걔를 견디는 정도고 더 세게 밀 정도까지 생기면 피부가 일어나 버리는 거지. 이때부터입니다. 여기까지 견딜 수 있어요. 한계. 견딜 수 있는 부분이 여기란 말이지. 여기부터 더 큰 자극이 되는 거예요. 더 큰 자극. 이제 작살나는 겁니다. 표면이 잡아줄 수 있는 힘보다도 더 센 힘이 좌우하되는 거예요. 역방향으로. 야, 이 새끼야! 그래서 표면 껍데기가 떨어져 나가요. 걔를 세퍼레이션, 박리라고 합니다. 박리. 레이저 박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레이저 박리 아닙니까? 레이저 박리 아십니까? 피부의 관리, 약간 좀 잘 아시는 분이시네요. 그거 하겠다고 떼쓰길래 도장 찍고 해라고 내가. 그게 완전히 좀비 만드는 거 다 하려고 막 하더라고. 갑자기 뜬금없이 가정사를 얘기했습니다. 맨날 죽겠다고. 팔자주름. 팔자가 드센 걸 어쩌라고. 내 만나서.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이걸 엄청 쉽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엄청 쉽게 말을 이해한다고 적으면 아무도 감은 안 해주지. 그러니까 유식하게 딱 얘기하는 거죠. 이때는 유속이 빨라. 유속이 일정하게 유지될 때는 압력이 낮은 공간. 그죠? 유체 흐름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딱 됐어. 그 다음부터는 역류가 생기는 거예요. 압력이 커지는 범위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얘를 뭡니까? 순압력 구배, 역압력 구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역압력이 생기는 순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요 선을 견딜 수 있어요. 요 선까지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보다도 더 심한 힘이 생긴 거지. 역방향으로. 그럼 못 견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를 아세요? 그래서 똑같이 dx 단위에 대한 길이당 뭐에 압력이 속도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속도가 위기 때문에 압력은 낮아져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속도가 0인 지점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dx분의 dp도 0으로 수렴돼 있어요. 이 자식이 근데 아예 이제 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0보다 더 속도가 감소되는 거지. 그래서 압력이 치고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표면은 훨씬 더 영리에 센 에너지가 가고 있대요. 일어나 버리는 거지. 세퍼레이션입니다. 이것들이 아무리 긴 설명이고 멋이고 배경을 깔고 해도 다 소용없어. 결국은 뭡니까? 뭐가 증가하는? 뭐가? 손실이죠. 손실이 증가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유동이 0인 지점에는 손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유동이 0이란 말은 멈춰져 있거든. 멈춰져 있으면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실이. 근데 유동하는 순간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엄청 중요한 이유가 하이젠 윌리엄스가 중요한 공식이에요? 달시 웨버가 중요한 공식이에요? 달시가 100% 중요한 겁니다. 하이젠 윌리엄스는 그냥 이렇다, 그만큼 나온다 이런 개념이잖아. 어차피 들어가 보면 유속이 다 좌우하겠지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얘네들은 그냥 자체가 얘네 특성은 그냥 움직이는 거에 대한 손실인 거예요. 움직이는 거에 대한. 이걸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지. 움직이면 무조건 생겨. 얼마나 생겨 이렇게 보는 거지. 중요합니다. 염두를 생기죠. 여기까지 양념을 싹 보고 적고 역압력 9배. 근데 이렇게 생기는 형태의 배관의 내부가 있습니까? 많죠. 이게 급폐쇄, 유속의 유체 흐름을 급격히 흔들면 무조건 다 생겨요. 그래서 어느 부위가 어떤 식으로 생기지 막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언제 어떻게 생기지다. 그러니까 이렇게 배관을 기계 쪽에 안 짠 거지. 제가 기계 출신이 점수가 높은 분이라 가지고
자, 기계는 진짜 넘사벽이다. 기공 가능하다. 진짜 똑똑하다. 왜 똑똑하냐면 제가 이게 자료를 준비하려고 급격히 확대, 그리고 완만한 확대를 자료를 조사했거든요. 이게 완만한 게 한 10가지나 20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각도 있죠, 각도. 내가 계산해가지고 식이 다 다르게 돼 있더라고. 근데 느꼈어요. 아, 미친놈들이 공부하는 거구나, 이거는 뭐 쟁이가 공부하는 게 아니고 또라이들만 할 수 있는 과목이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물리는 일반인이 알아가면 어느 선까지는 도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냐하면 지금이 하는 물리는 더 어렵지만, 그런데 이제 전통 물리는 괜찮은데 화학도 약간 넘사벽이고요. 화학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보다는 한 뭐 90%또 다른 성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기계. 어떻게 이렇게 촘촘하게 공부할 생각을 하는 건지. 우리는 시험에 딱 2가지밖에 안 놉니다. 급격한 확대하고 급격한 축소. 그 사이에 한 30가지씩 있거든. 출제하는 놈도 몰라요. 지도 보고 목 조일걸요. 와, 이걸 냈다가는 사회적 지탄 속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딱 2가지만 합니다. 둘 중에 하나. 기술사가 그만큼 지식인 거예요. 기계는 20가지 경우를 설명하고 우리는 둘. 그거 어떻게 더 외우기 쉽습니까? 그거 왜 안 외우세요? 그렇게 쉽게 느끼시는 분이 왜 외우세요? 25점, 100%. 연장입니다. 나오는 거지. 중요하지. 됐어요. 그 다음에 포배. 포배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렇죠? 저 부식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어차피 부식도 문제는 손실의 증가거든요. 손실의 증가는 소화 실패를 일으킨다는 게 핵심 사항이죠. 근데 부식이 되는 형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배경지식처럼 이해해야 되는 건데, 첫 번째가 이온화 경량입니다. 이온화 경량은 되게 단순하게 전자가 따라 나가지는 정도죠. 그 정도는 이 이온화 결합을 하고 있는 금속 물질에서 주로 나오거든요. 금속은 이온 결합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이온이라는 것들이 에너지거든요. 그 에너지를 채워만 주면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대신 뭔가 보내야 되는 거지. 그런 류들. 그래서 이온화 경량 중에 보니까 쇠를 기준으로, 철을 기준으로 왼쪽 편이 이온화 경량이 크거든요. 큰 놈들이 더 쉽게 부식됩니다. 잊지 마세요. 요거 공부 하나 싹. 몇 개 안 되거든요. 한 4-5개만, 3-4개만 남겨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알루미늄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아연도 있고. 요 바로 옆에겠죠, 아연. 그 왜 아연을 도금합니까? 하는 거죠. 아시겠지요? 그 다음 2번째. 메커니즘이 중요하죠, 메커니즘이. 이 쇠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산화가 되는 거거든요. 산화철. 그 환경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요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형태는 뭡니까? 하면 전기회로처럼 꾸며주면 생겨요. 전기회로처럼. 제일 처음에 어떠한 에너지로 인해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그 전자가 수분을 만나고 산소랑 결합되어 있으면 산화철이 되거든요. 그 메커니즘이 이해되는 거지. 세 번째, 지금 현재 원래 엄청 많이 보고 있던 우리는 이제 시작했던 거 뭡니까? 야, 이거 한눈에 볼 수 있는 도표 없니? 도표는 환경 영향에 따라서 이 물질이 지금 부식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게 그 금속이 담겨져 있는 물의 수소이온 농도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속이 알고 있는 그래서 이 포배도표는 철뿐만 아니고 여러 금속이 다 다른 포배도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관리자 측면에서 가장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 환경에 물 이런 데에 대한 수소이온 농도만 알면 야, 여기 부식이 촉진될 거다, 느려질 거다. 환경을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정말 좋은 그림이죠. 그래서 X축이 pH 농도고요. Y축으로 되는 형태는 전입니다, 전이차. 생김새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특히나 알아야 되는 개념 중에 하나, 이렇게. 부동태 개념, 10점짜리 예상입니다. 부동태가 뭡니까? 그죠? 태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부동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멈춤이죠, 멈춤. 그렇죠? 동작되지 않는 거죠. 얘가 부식, 얘가 남부식입니다. 부식되지 않는 불부식 안 하고 불활성한 거죠. 영역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꾸미고요. 어떻게 합니까? 같은 이온 농도일 때, 수소이온 농도일 때 전이차에 따라서 부식이 되고 안 되고 차이.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따지면 되죠. 그렇죠? 같은 전이차 내에서 수소이온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부식이 되고 안 되고. 그리고 부식이 되는 환경을 어떻게 하면 부동태로 보낼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거지. 물질 특성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등등등. 그 내용이 여기에 딱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실 때 요렇게 쫙 그려주면 됩니다. 복잡하게 그리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각각 요소, 부식 영역, 부동태 영역, 불활성 영역, 그죠? 그리고 요소들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전이차가 두 물질 사이에 크면 클수록 생기고, 그 다음에 산성도 생기고 알칼리도 생기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식 다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식 한 개 정도만 딱 해서, 이건 뭐 제가 뭐 이론이니까 자료를 많이 넣었을 뿐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등등등.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부동태 피막을 형성하고 있는 놈이 몇몇 있죠. 어떤 물질이 있습니까? STS. 왜 스테인리스 스틸은 철인데 왜 부식이 안 생깁니까? 네, 크롬이 도금되어 있습니다. 일정량이 크롬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강도도 좀 좋아지는 형태가 있고, 그렇죠? 가벼워지고 세지고 이런 거죠. 세니까 얇게 만들어도 강하거든요. 가벼운 거죠. 가벼운. 중요하죠. 하지만 이 아이는 어디에 취약합니까? 뭐 오늘 서로 눈 깜빡이기 지금 대답하지 않고 눈만 깜빡이면 뭘 했더니 크롬층이 날아가가지고 부식이 촉진되거든요. 부식을 야기하는 놈이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그 물질을 가려야 되는 게 기술사의 약간의 영역이죠. 소화약제만 뿌렸더니 부식이 돼버려요. 나트륨, 나트륨 쉽지 않은데 나트륨이 나오네요. 나트륨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나트륨 아웃. 산소. 크롬을 넣었는데 산화크롬층이 형성돼서 방식이 되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정지 영상인 줄 알고 다시 한번 드래그 하는 사람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약재를 뿌렸더니 부식이 돼버리는 거죠. 무슨 약재? 칠쪽 이렇게 적고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다시 부식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하지만 쇠에다가 쇠를 알칼리로 감싸는 겁니다. 알칼리로 감싸는 게 누굽니까? 쇠를 콘크리트로. 얘가 이제 알칼리 성질이거든요. 여기다가 CO2를 퍼붓거나 열을 퍼부었더니 알칼리가 무슨 성질로? 중성이 되거든요. 그게 콘크리트의 중성화 이렇게 돼서 부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요런 형태도 한번 고민하시고. 이것들은 할 게 많은데 금속들이 알루미늄도
산알루미늄 층이 생기잖아요. 표면에. 할 게 많아요. 그래서 포배도표는 짧게 얘기하세요.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식도 이런 게 있죠. 부식 정도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 정도 수준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화학 반응식 등을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수준은 화학을 깊이 파서 반응의 여부와 반응에 대한 결과물을 찾는 형태에 대한 수준들이 없어요. 출제위원급도. 그래서 단순히 포배도표가 뜻하는 형태, 그리고 만약에 이 물질이 여기 위치해 있다고 하면 어느 상태인지 그걸 알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배도표는 Y축은 전이차, X축은 pH 농도로 해서 이 지금 환경이 산성화되어 있는 곳에 있으면 훨씬 더 부식이 잘 되겠죠. 그렇죠? 그럼 알칼리 쪽으로 가게 한다든지 부동태를 형성하게 하는 것들이 1차적인 거. 아니면 아예 불활성되는 금속을 쓰는 것들이 좋은 거죠. 불활성이 된다는 말은 요겁니다. 이온화 경량상 오른쪽에 있는 물질들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왜? 철을 중심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되거든요. 철은 그렇다. 나머지 넘어가서 수계수화설비입니다. 수계수화설비에서 배관의 수압이 고민인 거죠. 전 수압을 볼 때마다 감리가 수압시험 하잖아요. 근데 수압시험에 의구심이 엄청 많아요. 근데 약간 이론상으로만 생각해보면 이렇게 제가 한번 따져볼게요. 제가 이건 완전히 진짜 뭐 기사일 때 느꼈던 건데 이렇게 펌프가 있잖아요. 펌프가. 이렇게 밸브가 최상층에 밸브가 있을 거고 낮은 층에 밸브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만약에 얘가 100m짜리 펌프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압력을 집어넣고 시험하면 됩니까? 수압은. 제일 낮은 데부터. 얼마를 넘지 않으면 얼마로 하고 얼마를 넘으면 얼마 있잖아요. 아우 진짜 골치 아프다 진짜. 손자말이에요. 손자. 안 들렸죠? 안 들렸을 것 같은데 들렸습니까? 머리가 아프네 이런 얘기는 들렸을 수 있으나 여기 적혀 있잖아요. 여기. 뭐 1.05 그러니까 1메가파스칼 정도면 어떻게 합니까? 1.4로 해놓으면 되고 1.05가 이상 되면 거기다 얼마를 더해서 0.35를 더해가지고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기서는 1메가파스칼이니까 얼마로? 1.4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1.4로 집어넣어가지고 배관이나 밸브나 각종 소방용품 즉 부속류에 누기가 없으면 정상인 거죠. 근데 제가 고민인 거지. 이 아이죠, 이 아이. 이 아이는 기껏 해봐야 0.5밖에 안 될 거거든요. 이해되겠습니까? 아무리 올라가 봐야 0.5밖에 안 올라가잖아, 압력이. 예를 들어서 그 높이 정도라고 생각합시다. 높이가 높아서. 그러면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원하는 수압으로 테스트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우리는 원래 1.4 정도로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최상층에 있는 놈은 0.5로밖에 안 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1.0, 1.4로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왜 없습니까? 이 펌프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기를 1.5로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한테 질문하시는 게 저랑 똑같은 말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 부분 정도로 나눴는데 여기 배관에다가 1.5 집어넣고 여기에도 1.5 집어넣고 여기도 1.5 집어넣습니다. 전체 통수압 나중에 여기 밑에 1.5 넣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할 필요가 없다 이가 있어요. 아니 왜 없습니까? 아니 이 펌프는 죽었다 깨어나도 맨 위를 1.5로 올리기가 불가능합니다.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럼 나쁘게 돌려 얘기하면 이쪽 편 헤드는 이거밖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는 겁니까? 그럼 무슨 수압이에요 그게. 그냥 충수급이죠 이렇게 막.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배관을 나눠가지고 각각이 뭐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지. 다 설치하고 밑에서 2.0 정도 때려버리면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서 절대 안 생기는 압력으로 테스트하는 거 끝인 거예요.
근데 한번 고민인 거죠. 수격이 걸리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수격이 걸리면. 그럴 수 있어요. 수격이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공동이나 터지거나 수격 같은 걸 생각하면 수격은 어떻게 생길지는 전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생되는 지점에 가장 가까이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위가 터질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모 소방서 관내에서 그죠? 20층짜리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류 같은 거죠. 여기가 수격 방지 터져가지고 전체 물바다 재산적 피해 15억 물리달라고 가진 돈이 2억밖에 없다 배째라. 그래서 배째는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 참여하고 경우가. 그 수격이 이 압력이 왜 이렇게 나왔지 했는데 나오더라고요. 이게 터지는 게 이게 되나? 장비 문제인지 뭐 문제인지 했는데 원래 도착은 0.5밖에 안 되는데 1.0 이상 나갈 수도 있는 거지. 쌓이고. 여하튼 돌아와서 보는 겁니다. 수치 단순하고요. 약간 특이한 부분이 가장 낮은 부분에서 가압을 천천히 해서 전 부분에 누수가 없어야 된다. 2시간 정도 압을 채워놓으면 된다. 근데 현장 실무적으로는 24시간, 보통 한 48시간에 넣습니다. 압을 쭉 넣어놨다가 그래서 만약에 참관이 하기 힘들면 사진 대지로 이렇게 가져와라 해서 환장 확인하는 거죠. NFPA 일반적으로 이제 미쿡 기준에서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네요. 거의 웬만한데 전체 다를 다 수압이 되는 형태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복잡해지는 형태인데 미분무의 저압과 습식 형태는 이 정도입니다. 우리랑 좀 비슷하죠. 크기상 놓고 그 건식 준비작동식 같은 겁니다. 우리 PSI 단위로 정리해보면 우리랑 좀 거의 닮았어요. 비슷한 크기로. 그럼 미분무에 대한 중고압 형태는 꽤 많죠. 이 정도 압력으로 해서 10분간 단기간 견디느냐 보는 거니까 참조하시고요. 그래서 수압만 딱 떼서 국내 기준 하더라도 내용상으로 보면 25점짜리의 준한 형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험 문제 좀 몇 번 나왔던 언급됐던 지금 위에 연수가 있으니까 119회나 132회 이 언급들은 25점짜리의 틀을 가지고 있고 국내 기준에는 미흡함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해외 기준에도 빠져 있는 것들을 추가로 고민하는 그런 것들을 가시면 돼요. 빠져있들. 넘어갔어. 2개 펌프네요. 2개 펌프. 2개 펌프는 실무적으로 엄청 많이 쓰거든요. 실무적으로. 우리는 옛날에는 어떤 방식을 썼냐면 이런 게 썼어요. 이렇게. 한 40층이 되니까 이게 재현이 기능을 좀 모자란 거예요. 한 대로. 그 당시에는 좀 특이하게 에어포일 팬을 많이 안 썼거든요. 시로코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시로코는 정압이 어느 정도 한 60에서 70 사이쯤까지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요구되는 정압이 110인 거예요. 정압이.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펌프로 얘기하면 양정이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해서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하면 요렇게 입상 덕트가 있으면 바람을 이렇게 밀어 넣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밑에도 하나 더 집어넣는 거죠. 양쪽 팬을 집어넣었어요. 해보신 적? 좋습니다. 옛날에 이거 한 40층 될 때, 그죠? 40층. 한 대 가지고 안 됩니다. 왜 안 되죠? 옛날에 에어포를 많이 안 썼거든요. 이렇게 많이 안 써보니까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굳이 지금 한 대짜리 쓰고 있는 한 대짜리. 에어포일로. 에어포일 한 대짜리를 딱 쓰니까 뭐 그렇구나. 만약에 이 2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쓴다면 개념상으로 보면 병렬입니다. 병렬로 쓰면 우리가 원하고 있던 정압과 토출량, 통풍량이 나오느냐, 풍량이 나오느냐 이렇게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 관련돼 있는 거. 똑같이 특성이 동일한 형태 펌프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또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 또는 팬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 병렬로 연결했을 때 원하는 만큼 나오니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얘네들을 가장 좋은 형태의 설명은 안 나오게 되면 안 나오는 이유, 되게 되면 되어 있는 이유를 역학적으로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역학.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시험 치는 인원에 제가 한 70%는 항상 이 그림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렬을 가장 많이 좀 쓴다고 생각합시다. 곡선 하나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량입니다. 그럼 한 개 더 필요한 거죠. 이렇게 딱 눈대중으로 따라서 이렇게. 요걸 사오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안 나온댔죠. 그 이유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아이고, 저항곡선 때문에. 지금 이제 저항곡선은 관리사도 아는 범위 중으로 들어왔어요. 옛날에는 이제 기술사 영역으로만 했거든. 그래서 보통 보면 처음에 이제 관리사님들 점검할 때 아니 펌프를 왜 1440을 두 대 해놨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2400짜리인데. 저도 이제 처음에 공부가 덜 돼 있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손실이 안 클 건데 손실이 있긴 있어도 근데 왜 그렇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봐도 1440은 경험치더라고요. 이게 역학적으로 계산해서 나온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쓰고 있는 건 한 1400 정도로 투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원래 목표는 이만큼인데 괴리가 굉장히 큰 거죠, 이렇게.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그죠? 결국은 뭐 하라는 겁니까? 두 대를 나누면 손실치를 반영하든지 아니면 뭐로? 한 대로 가라 이런 말이죠. 한 대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으나 한 대가 돌아섰을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성능 곡선 고치고 그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유량은 왜 Q 값이 증가되면 뭐도 증가합니까? 뭐도? 압력의 손실도 증가하는 거지. 이해되시죠? 직렬로 하게 되면 달시 웨버식으로 해서 유속이 빨라지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유속이 빨라지는 만큼 손실이 또 증가하게 돼요. 얘네들은 유량 증가에 따른 손실 증가, 직렬 두 대 연결은 유속을 빠르게 함으로써에 대한 손실 증가. 둘 다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글로 이렇게 많이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이 다른 거네요. 답에 비속도 놈이 들어와 있다.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 왜 들어왔지? 자, 요즘에 손도 떨리고 당도 좀 떨어진 것 같고 죄송합니다. 요 지금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고 아침 풀이는 마무리하고 나머지는 다음 밀리도록 할게요. 저는 비속도를 가장 좋아하는 축의 하나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비속도 가지치기를 한번 정리할게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코어가 되고 있는 형태를 뭐 연결하는 형태에 똑같고 마인드맵처럼 하지만 소방 펌프 소화의 목적은 그죠? 유량 변화에 압력 변화가 있을 거죠. 유량 변화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커요. 압력 변화를 최소화시키자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선택되어 있는 펌프는 우리 현행 기술상 딱 이하인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하면 원심 펌프. 말은 원심 펌프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원심 펌프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비속도 형태를 따지는 거죠. 비속도가 약 400 이하인 원심 펌프를 가져야 돼요. 그렇죠? 원심력을 활용해서 비속도 400짜리 이하 볼트를 쓰니까 가장 우리가 원하는 쪽에 가까워지는 거죠. 성능 곡선 하나 그리면 이런 형태가 가깝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격 수치하고 최절 수치가 140% 이하로 될 만큼 엄청 짧아요. 작고 좋은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더 낫습니다. 더 약간 만만히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해당되는 형태로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비속도라고 하는 형태의 정체는 뭡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비속도는 NS 이렇게 딱 해서 나와 있죠. N, Q, H가 1, 2, 3, 4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단차를 많이 두고 있는 형태에서 다단을 쓰거든요. 그래서 H가 좀 바뀔 거라는 거. 이 아이를 정리하면 MPSH, RE하고 유사한 크기를 가지면 돼요. 이것들은 나중에 요건 펌프가 이러한 형태의 수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형태를 가진 펌프는 비속도가 얼마짜리는 이렇다 생각하면 되죠. 상호관계를 엄청 잘해야 됩니다. 그죠? 이 비속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상사에 응용할 수 있거든요.
상사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상사에 응용한다는 말은 이 쉬운 말이 이런 거죠. 작은 펌프를 만들어서 큰 펌프를 예측하는 거죠. 같은 기울기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상사 법칙의 유도. 법칙의 유도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들이 뭐 있을 것 같은데, 비속도 기준점으로 했었을 때, 비속도는 뭐하고 뭐에 연관을 받느냐, 이런 형태죠. 이렇게 비속도의 수치는 세 가지다, 그죠? 양정은 어떻게 되고, 유량 어떻게 되고, 축동력. 이 두 개가 절묘하게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팔라진다, 급격히 상승한다, 뭐 효율은 이렇다, 효율까지 빠집니다. 이건 요 말로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유량의 변화에 따르면 유량당, 양정, 축동력, 효율 이렇게 잘 활용을 해서 비속도 유도하는 문제도 나오고 상사법칙 유도하는 것도 나오고 비속도에 대한 계산 공식도 나오고 그런 비속도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펌프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엄청 중요한 거니까 잘 이해하시고 요한 커플이 돼 있으면 그럼 이렇게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얘는 어떤 펌프다. 그 특성을 나타낸다. 특성을 나타낸다는 것 하나. 두 번째, 요구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요구사항. 그 요구사항을 이렇게 걸고 됩니다. 그러니까 진공은 이만큼 빨아 올릴 수 있는 거다. 손실을 이만큼만 요구된다. 이거 이상 도와줘. 손실 요구량 같은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환경을 고려해서 설치하면요. 설치할 때 펌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요. 특성 요구치보다 더 좋은 환경에 설치하면 이 환경을 우리는 편의상 MPSH, AV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건 주변 환경이 나한테 이 펌프한테 어떻게 지원해 주느냐를 따지는 거니까 대기압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낙차와 마이너스 마찰 손실, 마이너스 포화진 기압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은 요 싸움이죠, 싸움. 요 싸움으로 선택을 하고요. 큰 의미로. 하지만 유지관리 측면에서 메인터넌스입니다.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설치 환경이죠. 이 수치를 마로 따져보니까 관마찰 개수, 관의 형태, 재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직경과 거리, 유속에 대한 제한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유속의 제한은 옥내 소화전일 때는 4보다 작아야 되고요. 스프링클러는 6보다 작아야 되고 1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때 10이 집이 가지 않습니까? 육이 가집니까? 진짜입니까? 네. 맞아요. 맞습니까? 지금 할 때마다 요 제한만 선택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이러한 형태로 선택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의 온도가 고정값입니다. 그냥 20도거든요. 20도씨의 물의 포화진 기압은 정해져 있습니다.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 형태가 돼 있었을 때 문제점 공동이 생기지 않죠. 그거까지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여기 한 4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어가지고 요 덩어리로 요 두 가지 MPSH, AVID에 대해 적어봐. 공동의 특성에 대해서 적어봐. 펌프의 특성에 대해서 적어봐. 펌프를 특성을 유도해봐. 활용은 뭐니? 상사에 활용할 수 있고 상사는 상사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뭐하고 뭐만 바꾸면 회전수하고 직경만 바꾸면 전체를 다 조율할 수 있는 범위, 그 범주 내에 들어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보시고 밑에 있는 해설 보시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는 똑같이 한번 풀어보시고 수격은 역학을 공부가 어느 정도 튼튼하게 되면
그때 똑같이 적용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징 나온다고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도 지금 아직까지 안 나오고 114회가 마무리죠. 이제 이씨 여하튼 보시고 그 다음에 기동용 그죠? 압력 스위치 잘 그렸죠. 우리 교재가 약간 좀 더 좋은 그림이라고 해서 또 꼼꼼하게 넣었는데 알아보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심플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넘어가서 헤드에 대한 방수량 승인 기준 개정 기준이니까 남겨하세요. 스프링쿨러 표준형은 이 수치 그리고 하대 조기 진압형은 이 수치로 변경됐습니다. 윈도우 스프링쿨러 열 차단 성능 엄청 간단하죠. 이만큼만 해도 뭐 10점짜리라니까 이건 대략 그리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조건에서 이렇게 중요한 거지. 승인 기준이 좋다. 나머지는 계산 문제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살짝 쉬었다가 맞아